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공급은 너무 많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이게 당분간은 그래서 하락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근데 물론 이제 미래에 네. 그 과거에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이클 그대로 사실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얼추 어느 정도에서는 좀 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네. 보일까요? 일단 가격 거품이 좀 많이 빠져야 되고요. 네. 가격 거품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허리나 허리 밑으로. 서울은 지금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뭐냐면 네. 코로나 시대 전에는요.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랐습니다. 서울이 떨어져도 지방은 올랐고 서울이 올라가도 지방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합쳐져서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다 같이 떨어졌던 건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도 아니고 네. 2025년 즈음부터는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네. 라는 건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지금 가슴까지밖에 안 떨어졌고 어디는 네. 허리까지도 허리나 떨어졌는데 허리 밑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은 반등이 빨리 나오겠죠. 네. 그거를 좀 어떤 데이터로 좀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 예를 들면 네. 자, 울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데이터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울산이 좀 더 눈에 보이니까. 이건 사실 뭐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지역 경기랑 또 네, 연관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죠. 네. 어떻게 저기서 요게, 지역명만 치면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옴. 칠 것도 없이 여기 다 있어요. 시도, 시군구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역사적인 평균이 82죠. 울산이 82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 80인데 지금도 82죠. 네네. 즉 평균까지 떨어진 겁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그렇죠. 한 달에 내가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직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차트고요. 저게 얼추 이제 고점에 허리쯤 되는 거예요? 네, 허리. 예. 딱 이 평균선 보이시죠? 네네네. 평균선에 딱 붙어 있잖아요. 허리 찌고 조금 롱다리 아닙니까? 네네. 네. 자, 그리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 분석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네. 광주가 83입니다. 대구가 92고요. 예. 경남이 66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서 지금 광주보다 더 싸요. 광주 광역시보다 울산 광역시가 더 싸다고요. 광주 광역시의 일자리가 울산보다 많은가요? 자, 산업적으로는 울산이 더 큰데.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비교 분석해서도 보고 일단은 울산 자체적으로도 평균까지는 떨어졌다. 허리까지. 자, 그리고 저점이 저는 한 75 정도라고 보는데 네네네. 코로나 이때 저점은 이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75. 그러면 지금부터 한 7 정도만 떨어지면 돼요. 그럼 10%도 지금 떨어질 게 없어요. 약간 하방은 그래도 좀 네. 많이 열려 있진 않고. 그렇죠. 그다음 PIR을 봐도 역사적인 평균까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허리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실수요자라면 네. 울산 지역에 내가 꼭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네. 떨어질 걱정은 좀 덜 하고 사도 되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어떤 뛰어난 전문가라도요. 전국 방방곡곡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장도 한계가 있죠. 데이터가 없으면. 근데 데이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은 틀릴 때가 있지만 네.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 해온 몇 년 동안 해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큰 맥락은 제가 다 맞춰왔어요. 근데 이게 김기원이 뛰어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김기원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부동산 엑스레이기를 갖고 있잖아요. 리치고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배우셨으면 하는 게 뭐냐. 김기원이 어떤 데이터를 보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는지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지역이라도 다 가능합니다. 이 전략은 네. 김기원을 낮추고 리치고를 띄우는 전략. 그럼요. 김기원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네. 김기원 퇴출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왜 앞으로 저는 울산이 좋아질 거라고 보냐면 네. 자, 울산의 입주 물량을 볼게요. 입주 물량 굉장히 많죠. 작년에. 예. 올해 어때요? 내년에 어때요? 줄어드네요, 계속. 갈수록 줄어들죠. 공급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울산이. 네. 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전세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인 전세 시장이 먼저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매매 시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의 전세 시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이 전세 수급 동향 차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죠. 네네네. 그리고 얘가 100보다 높으면 빨간불이 시작이 되는데 100보다 높으면은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네네네. 자,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미래의 공급을 알 수 있는 게 입지 물량이니까 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울산의 전세 수급이 지금 보세요. 차트 보시면 어때요?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죠. 전세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럼 앞으로 울산의 전세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아지겠죠. 자, 그럼 울산의 전세 수급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얘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울산의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올해 어느 즈음에.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자 보세요.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 소득 대비해서 몇 변지를 봤는데 네. 허리 정도예요. 그리고 하방을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 10% 작게 과거 저점까지 해도 15%면 다 떨어집니다. 이제 많이 떨어져서 만만한 가격대가 슬슬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공급 물량 줄어들고 전세 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니라도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울산의 매매가도 바닥지고 다시 올라갈 거다. 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요. 네. 네. 울산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저는 네. 눈에 몇 지역이 보여요. 앞으로 훤히 좋아질 지역들이. 근데 하지만 관건은 뭐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서울이 너무나도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이 와장창창 무너질 겁니다. 와장창창 무너지면 그때 전국적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질 겁니다. 왜? 대장이 얼어붙으니까. 하지만 그런 지역들은 저평가된 지금 허리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은 잠깐 주춤했다가 금방 빠르게 가격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무섭게가 대장이 아니라 또 와장창창 이러면 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추 이제 바닥 정도는 이제 나오고 있고. 아니요, 바닥은 아니고 이제 허리 정도까지는 떨어졌다라는 근데 거죠. 거기서 더 떨어져 봐야 한 10% 정도니 네. 큰 위험 구간은 아니다. 네, 이미 이제 말씀이시고. 최악의 국면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네. 아까 20%에서 최대 40%까지는 더 떨어져야 좀 어떤 설득 가능한 가격대다. 네. 그 말인즉슨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가격이 와야 네. 다시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또 뒤따르겠죠. 네. 자, 지금은 보시면 정부 정책이 부양 정책과 이 억제 정책이 있는데 네. 부양 정책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있고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투자 수요 자극하는 정책은 없죠? 실수요만 자극하고 있잖아요. 네, 네. 왜? 지금은 아직 거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정말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 되면 그 최악이라는 과거처럼 IMF 때나 금융위 이후에 2012, 13년 정도 난리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정부가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펼쳐내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었고요.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LTV나 네. DTI나 이런 거를 풀어주듯이요. 그게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현재 묶여 있는 취득세 중과세. 아하. 네. 다주택자. 네. 그래서 일단 취득세 중과세부터 저는 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미분양 주택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들을 좀 하고 있고, 저도 전국은 아닐지 몰라도 미분양 이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빠르게 좀 강력한 우호 정책을 펼쳐서 빨리 이제 건설사도 좀 살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카드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저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이렇게 정부의 어떤 캐비넷 안에 네. 그러니까 플랜 같은 게 다 있다 하더라고요. 네, 과거의 부동산 정부 정책을 저는 데이터로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죠. 요럴 때 요런 거 하나씩 이제 그럼요. 캐비넷에서 꺼내는. 네네. 그러다 저 이제 밑에 있는 가장 무거운 서랍을 싹 꺼낼 때 그렇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감면 뭐 해제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확실하게 정부가 네. 이게 실수요도 안 되고 네. 투자 수요까지 이끌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읽으면 될까요? 조금이 아니라 강력하게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만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와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최악일 때, 즉 떨어져서 무릎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거기서 못 올라오고 네. 막 있을 때. 그럴 때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나오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로 따지면은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신호가 나온다면.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집값이 바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예. 자, 제가 이거를 차트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네. 자,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2008년 11월 달부터 이제 2015년 3월 달까지의 매매가 차트입니다. 이게 주황색 선이요. 네. 자, 이때 급락을 하니까 2008년 10월 달에 그 규제했던 걸 싹 다 풀었습니다. 강남 3구 빼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그리고 부양정책하니까 올라갔다가 예. 떨어졌죠. 네. 떨어지니까 이제 12, 13년부터 뭘 했냐?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한 채든 여러 채든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지 않겠다. 양도세, 향후에, 예. 비과세. 향후에 그 미분양 주택을 팔 때 네. 양도세 물리지 않겠다. 네. 그게 이때 나왔다고, 이때. 음. 이때. 음. 그런데도 시장이 바로 반등했나요? 아닙니다. 낙폭만 조금 네, 좁혔네요.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했다 떨어졌다가 2013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정부에서 부동산 우호 정책을 부양 정책을 언제까지 했냐? 2014년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어요. 음흠. 네, 또 다른 3법.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2015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상당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내릴 때도 보시면 한 방에 쭉 내리잖아. 오르락 내려가면서 해서 이제 2차 하락이 1차 하락보다 더 크죠. 2차 하락이 원래 1차 하락보다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건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에 네. 서울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제가 지방을 볼게요. 대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대구는 어때요? 매매가?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에요. 오. 같은 기간. 대구는 그냥 먼저 계속 상승으로 올랐죠. 돌아선. 네. 그러니까 대구는 2009년 9월 달부터 계속 대세 상승. 근데 수도권은 서울은 계속 대세 하락. 근데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지방, 뭐 경남 볼까요? 경남도 어때요? 엄청난 대세 폭등장이 나왔잖아요. 이때 11년에. 저거는 보이세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허리 부근까지 먼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가격 거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금리가 2008년 10월 달에 주택담보대출가 고점 찍고 네. 계속 그러니까 내려왔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우호적이지만 네. 그게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먹혔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안 먹혔어요. 금리가 싸지만 금리가 반토막이 났어도 안 먹혔어요. 싼 금리를 동원을 해서라도 집을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심리가 꺾이면은 그렇게 시장이 또 하락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 사람들이 이 환상에 젖는 겁니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 코로나 시대 엄청난 폭등장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은. 이게 싸그리 없어져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은 올해 말 내년 어느 즈음부터 대세 상승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위기 끝나고 나서랑 너무 비슷하다.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2008년 10월부터 2013년 8월달까지 수도권 대세 하락장. 자, 1등이 누구예요? 경남입니다. 경남 매매가만 43% 올랐어요. 부산 43%. 저기 특정 기간 동안에요? 그 기간 때 2008년 10월 달부터 2013년 8월 달까지. 네. 네. 수도권 대세 하락할 때. 이거 보시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상승했다라는 거고 파란색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천 12% 떨어졌죠. 서울, 경기, 인천만. 네, 서울, 경기, 인천만 떨어지고 지방은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니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서울만 사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14년에 바닥 찍고 수도권이 워낙 대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2010년대 초반에도요.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만 올랐다니까요. 근데 2025년부터
일부 지방은 대세 상승을 할 게 명확히 눈에 보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품 많아요. 물론 수도권에서는 일부 지역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별로 빠지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이 하락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느냐 네. 아니면 저기 밑에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허리 부분까지 그냥 서서히 그렇죠. 내려가느냐. 지지부진하게. 근데 저는 이번에는 폭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울이요. 네. 확 빠질 가능성. 네. 2차 하락이 더 깊게. 1차 하락과 유사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22년 하반기에도 이 6개월 동안에 실거래가 22% 빠졌잖아요, 서울이. 네네네. 네. 근데 앞에서 이게 1차 하락의 이제 하락 배경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2차 하락은 또 어떤 논리일까요? 2차 하락은 여전히 지금 비싸요. 여전히 살 사람이 비싸고. 없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적으로는 여전히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표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가격은 너무 비싸고 거기다가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스트레스 DSR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네. 나중에 금리가 오를 걸 추가로 반영을 해서 네.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가상금리를 부여해서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월 26일에 첫 시행이 됐고요. 네. 이제는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내년부터는 100%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1금융권, 2금융권까지 저축은행, 캐피탈, 그다음에 보험사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봉만큼 줄어들어요. 자신의 연봉만큼. 네, 내가 연봉이 1억이다. 추가 대출 금액이 1억이 1억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죠. 5천이다. 5천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 말에 그랬죠. 전문가들이 또 금리 인하될 거다 24년에. 네네네. 인하돼서 올라갈 거다. 저는 그런 전망 안 했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시기가 저는 솔직히 좀 그 뒷배경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들 지금 금리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스트레스 DSR을 금리가 올라갈 걸로 산정을 해서 이걸 할까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조금씩 지금 좀 희석되고 꺾이고 희석되고 있죠. 있죠. 예. 왜 물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 네. 피부로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 이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계속 또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봅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충격에 대비하려고? 또 뭐 가계부채도 건전화해야 되고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니 그럼요.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최소한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 가계부채 좀 상방을 좀 막아놓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동원할 자금력에 더 조금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내 연봉만. 그래서 집 살 그 실수요자도 다시 좀 생겨나기가 쉽지는 않고 쉽지 않다. 그리고 관건이 뭐냐면 핵폭탄이 있습니다. 핵폭탄. 뭐 자꾸 뭐 계속 남았대요. 네. 네, 핵폭탄이 있습니다. 예. 자, 그게 뭐냐? 2010년대에 부동산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자, 2000년대 전세 대출 들어보셨어요? 2010년대 초반이요? 아니요,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전세 대출 없었어요, 원래. 저 그때는 예.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2012년인가 13년에 2억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전세 대출 2억까지 해줄게. 그리고 3억 해줄게. 그리고 5억까지 해줄게. 거기에다가 허그가 원금 보증까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대출 모기지도 나오고. 네. 자, 그래서 더군다나 2010년대 중후반에는 어땠어요? 금리가 매우 쌌죠.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그러니까 전세대출도 싸.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 2억짜리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3억짜리, 4억짜리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돈이 5억밖에 없어. 근데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이걸 6억, 7억, 8억짜리 내가 아파트에 전세를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세대출이 전세 시장의 수요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요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품이 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예. 자, 이 스트레스 DSR이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에만 들어가는 것도 지금 큰일인데 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아파트 사고, 부동산 사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끌어다가 주식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요. 지금 대출 땡겨다가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은 기간을 좀 길게 했으니까 몰라. 신용대출 어때요?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당장 이 신용대출부터 갚아야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목에 차신 분들은 네. 대출 금액이 정말로 많은 분들은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세 대출까지 들어가잖아요. DS 스트레스 DSR에 그러면 전세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DSR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포함한다면 네. 부동산 시장에 더 자금 경색이 올 거라는 걸 정부도 알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도 전세 대출까지는 안 할 거라고는 보지만 예. 아직 이게 확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만약에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기타 대출이라고 써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이 만약에 포함이 되면 네. 이건 정말 주택 시장의 핵폭탄이 된다. 아, 그러면 상당히 저는 제 비율을 바꿔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20% 40% 하락이 아니라 매매 전세가 또다시 동반 폭락하는 거죠, 또. 22년 하반기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전세가는 하락 멈추고 예. 전세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 하는데 매매가만 떨어지는 걸 지금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2010년대 초반처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자, 이것도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요, 매매만 만든 게 아니라 전세도 만들었어요. 네. 전세.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 기간 동안 매매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전세는 계속 오르죠? 왜? 전세자금 대출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금리도 싸고 하니까. 네. 근데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142입니다. 네. 한때는 얘가 100밖에 안 됐어요. 100. 근데 지금 얼마예요? 165예요. 전세를 살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 내가 살 때 165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거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지표를 봤을 때는 소득 대비해서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봐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에도 거품이 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여기에 이 유동성을 불어넣는 스트레스 DSR에 전세 대출이 혹시라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뜩이 더 위태위태한데 저기에 네. DSR에 전세 대출까지 만약에 끼워 넣어버리면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네. 물론 그리고 시장을 좀 과열을 좀 잡아야 한다면 억지로라도 넣을 텐데 네. 시장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DSR에 당연히 전세 대출 안 넣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용대출을 받아다가 그 돈으로 또 전세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매매나 전세에 일단 스트레스 DSR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부터다.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는 지방보다는 저는 수도권이 훨씬 더 영향이 많다. 왜냐면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싸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연봉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달라지니까.